여기는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로컬 편집장 윤준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발행인 김혁주입니다. 네, 지난 3월에 이어서 4월도 공간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장 박명호 공장장님에 이어서 마을의 진화의 번역자 중 한 분이신 서강대학교 조희정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희정입니다. 제가 박사님 처음 뵌 건 강원도에서 처음 뵀어요. 다양한 활동을 하시다가 강원도에서 로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연구도 하시고 고민도 하신다고 말씀 나눠주시면서 행사 때 우연히 만나 뵙게 됐습니다. 여러 번 뵀죠.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미트업이 꽤 있었는데 네네. 언제나 취재하러 오셨고 뭐 이래가지고 많이 뵀어요 그때. 네네.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관련해서 뭐 연구를 진행하신 게 많으셨나 봐요. 그렇죠. 맨 처음에 저희가 연구를 시작한 게 2018년 9월이었는데 네. 그 전에부터 거기 한종호 센터장님을 좀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강원도하고 제주가 그래도 조금 로컬 크리에이터가 활성화된 지역이 아닌가. 그래서 관심이 있었는데 제주는 또 멀고 그래서 강원도에 좀 자주 갔던 편이에요. 네네. 근데 명함을 주셨는데 정치학 박사님이신데 네. 지역 재생에 대한 연구를 하시게 됐는지 그 사연도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원래 관심 있던 분야는 IT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IT 뭐 캠페인, 선거운동, IT 세대, 디지털 세대 뭐 이런 부분 쭉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디지털 노마드를 만나게 됐고 이 친구들이 어디를 가나 하고 하다 보니까 로컬을 만나게 됐는데 원래 정치학이나 행정학에서는 로컬을 뭐 지방 분권, 네네. 지방 자치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디지털 노마드들이 로컬을 접하는 방식은 전혀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게 일단 신선했고 그리고 지금이 뭐 아무래도 탈산업주의 사회이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 시대 방식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변화 자체가 일단 매력적이었고 사회과학은 무슨 변화가 일어나면 왜 뭐 이런 거부터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주변에 관심 있던 사람들하고 로컬이 좀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우니까 이 이유를 좀 따지러 다녀보자 했는데 주변 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했고요. 그래서 뭐 제도 변화 이런 거를 연구하는 트랙이 하나 있다면 비제도적인 트랙에서 로컬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됐죠. 마을의 진화라는 책도 일본의 카미야마 마을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IT가 등장을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 점도 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맨 처음에는 그런 점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IT 기업이 왜 저 시골까지 가지? 뭐 이런 부분들. 마을의 진화라는 책 번역 프로젝트를 하시게 된 사연이 있으신 건지. 저희가 교육부 지원을 받아서 2018년 9월에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계획서를 쓰기 위해서 자료도 찾아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2018년 10월에 이 책이 출간이 됐는데 저희가 이 책을 본 게 12월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온 지 2달밖에 안 됐다라는 게 일단 되게 흥미로웠었고 그다음에 그 전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로컬에 알게 모르게. 근데 이게 약간 에세이 같은 느낌도 들고 일단 포틀랜드가 너무 많고 그렇죠. 그다음에 뭔가 산발적인 느낌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꿰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건 장기적인 계획이고 일단은 뭔가 로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의 저자가 로컬 전문 기자예요. 아사히 신문의 완전 베테랑 전문 기자인데 이분이 아사히 신문에 계속 연재를 한 거를 책으로 낸 거예요. 근데 연재를 했다는 얘기는 취재를 다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가미야마 지역에 특히 흥미를 느껴서 그 지역에만 가서 한 2년 동안 100명을 인터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살아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낭만적인 얘기라든지 아니면 막 폄하하는 얘기보다는 조금 사실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일단 책이 좀 재미있었고 그래서 번역을 쭉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몰입을 해서 그런지 어쨌든 초고는 되게 빨리 완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 만에 번역이 됐는데
이제 많이 고쳤어야 했죠. 그리고 100명을 인터뷰했기 때문에 그 임명 같은 것도 좀 그 검증을 하는 시간이 검증하는 필요하니까. 시간이 필요했었고 일본 출판사들이 그런 게 좀 이제 깐깐하고 그래서 이게 그 번역 완료되는 시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었는데 그래가지고 번역을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역시 잘 선택했다. 우리 픽은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근데 책으로 보는 건 또 부족하니까 가볼까 그런 생각이 어차피 연구를 하다 보면 또 출장을 갈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2019년 4월에 갔죠. 가서 보니까 이제 가서 보면서 책 내용하고 그게 같은지 안 같은지 뭐 이런 것도 하고 거기 그쪽에 이제 그린밸리라든지 이쪽에 실무자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뭐 약간 유람하듯이 쓱쓱 돌아다닌 것도 있고 진짠가 아닌가라는 약간 의구심 같은 것도 좀 있었고 근데 갔다 오기를 훨씬 잘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네. 2년 동안 100명을 인터뷰했다라는 거는 일주일에 한 명씩 인터뷰하면 2년 동안 100명을 인터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로컬 크리에이터 현장을 가는 인터뷰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이 네네. 많이 나오는데 좀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큰 신문사 같은데 큰 미디어에서 좀 꾸준히 뭔가 백업을 해줘야지 그게 가능한 부분들이고. 그렇죠. 아사히 신문이면은 뭐 근데 아사히 신문이 로컬 쪽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책들이 그쪽에서 많이 나오고. 좀 거기서도 진보적인 성향을 지니는 매체라서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약간 일본 내에서도 약간 반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베라든지 정부의 네네. 로컬 정책이 너무 탑다운 방식이고 기존에 해왔던 게 뭐 갑자기 이런 정책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일본 정부에서도 했던 방식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면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해요. 탑다운식이고 예. 정부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히 비난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네, 아사히 신문은 일본의 원전 정책에도 반대하는 매체예요. 네, 대부분 일본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쵸. 언론 매체가 다 그 정부를 옹호하는 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사히 신문은 좀 굉장히 아무래도 빨갱이 신문 소리 들을 정도로 직접 가보신 카미야마 마을은 어땠나요? 그때가 봄이었는데 도쿠시마 공항에서 카미야마까지 한 고속도로로 가면 1시간 이 정도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고속도로로 가지 말고 리얼하게 국도로 가자 결정을 했어요. 저희 팀들이 한 대여섯 명 그때 강원도에 한종호 센터장님도 같이 갔었고 예. 그랬는데 국도로 가는데 길이 너무너무 험한 거예요. 아무리 시골이라고 그래도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기차역이라든지 뭐 이렇게 예. 인프라가 그러니까 거의 뭐 벼랑 같은 데를 막 렌트카를 타고 방향도 반대인데 운전하면서 가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접근하기가 힘든 지역인데 근데 이게 가미야마라는 게 한자로 쓰면 이게 신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어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무슨 종교적인 느낌도 나고 뭐지 막 이러고서 들어갔는데 굉장히 아담한 마을이었어요. 되게 작고 근데 5,000명 인구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래도 뭐 마을에도 번화가가 있고 좀 이렇게 산 쪽으로 이제 뜨문뜨문 집이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책의 서술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번화가에 쭉 이렇게 있으면서 가장 뭐 이렇게 그 그린밸리 가서 이제 세미나를 했고 그다음에 마을에 이제 그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네네네. 장소들 쭉 보고 그다음에 메이커 스페이스도 갔었고 메이커 스페이스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온다는 것도 많이 봤고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메이커 스페이스 옆에 그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 현내 공무원 사무실하고 24시간은 아닐 것 같고 근무 시간 동안은 화상으로 연결돼 있어서 이게 약간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받는 지역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냥 흔한 일본 시골의 풍경이었는데 도로에 이렇게 쭉 보다가 보니까 어떤 가게 앞에는 누가 이렇게 의자를 놓고 앉아서 노트북을 놓고 작업하고 있는데 뭐 길에 나와서 노트북을 놓고 작업을 하나 그랬는데 그쪽에 아마
그 가게가 있었겠죠. 예, 근데 예. 네. 그래서 책에도 보면은 연못에 발 담그고 노트북으로 뭔가 근데 하고 이제 있는 사실 그거는 좀 설정샷인가요? 예, 그건 좀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자유롭다 뭐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누군가 페북에 올렸을 때는 그쵸. 나는 계곡에 가서까지 노트북하고 갖고 일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노트북을 놓고 작업하는 예. 사람을 봤는데 서양의 백인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외국인들이 좀 오는가 보다 예. 하는 거를 그 며칠 있으면서 더 많이 봤고요. 갑자기 어느 시골에 갔는데 이 지역은 다 개방적이야. 이게 납득하기 좀 힘들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역사들 보면은 거의 한 30년 동안 이 지역이 변한 건데 네, 30년에 걸쳐서 변화가 이루어졌다.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나 공무원들도 굉장히 폐쇄적이었다고 해요. 김혁주 발행인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맥북 이런 매니아시잖아요. 갑자기 덕밍아웃을 시키시면 아니요, 뭐 카미야마 마을에 가서 연못에 발 담그고 이제 그걸로 이제 뭔가 예. 하실 수 있는지. 국내에 사실 아까 앞에도 나온 얘기지만 왜 말을 돌리고 그러세요? 덕밍아웃 하죠. 애플 제품을 갖고 카미야마에 가서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카미야마 마을에는 애플 제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도 갖고 갈 수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계곡에 계곡이요? 연못에 발 담그고 노트북으로 뭔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깡이 되시는지. 예, 방수 잘 됩니다. 전화기 방수 잘 되고 충분히 요즘에 노트북도 그럴 만한 그래요? 환경이 노트북 대신 아이패드 갖고 가야죠. 아이패드는 방수가 잘 된다. 가벼워서 안 떨어진다. 뭐 이 정도죠. 예. 네. 그래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 아프겠죠. 네. 결론은 뭐 설정샷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 얼마 전에 온라인에 우리나라에도 올라온 거 보니까 누가 카미야마를 얘기하고 그래 그러면서 그 비슷한 설정 샷을 올렸더라고요. 예, 보셨죠? 예, 공주에서 재미천 스테이가 비슷하게 컨셉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그거 보고 재밌다고 생각 들었었는데 아무튼 좀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긴 한데 뭐 처음부터 그랬을 거란 생각은 안 들고 3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아까 묘사하신 걸로 놓고 보면은 첩첩산중 안에 있는 마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외국인들까지 찾아온다는 건 참 신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시코쿠 현의 특성이 좀 있는데 네네. 이 책의 앞부분에 나오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IT 인프라를 쫙 깔게 돼요. 근데 이제 시골이어서 속도가 더 빨리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접속자 수가 적으니까 속도가 빨리 나오는 거군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인프라가 됐던 부분도 좀 크게 작용하는 것도 있는 거죠. 빨리빨리 정신으로 충만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다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환경은 좋은 편일 수는 있죠. 그런 인프라. 뭐 오죽하면은 이건 농담입니다만은 국제전화 걸 때 우리나라 번호가 82잖아요. 빨리. 네, 뭐 그들이 그걸 알아듣지는 않겠지만은 뭐 여튼 네 여담이었습니다. 박사님 뵙기 전에 살짝 살펴보니까 일본의 시코쿠라고 하는 섬이 경상북도랑 면적이 비슷하더라고요. 네. 예, 인구는 275만 정도. 그래서 제가 경상북도 인구를 보니까 경상북도 인구가 265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경상북도하고 이렇게 비등비등한 것 같지만 면적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경상북도 면적이라고 하는데 안에 대구도 포함이 되거든요. 대구 인구가 245만으로 경상북도와 대구를 포함하면 510만 인구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일본이 우리가 선진화돼 있는 나라를 하더라도 시코쿠 지방에 275만은 잽도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속칭 이런 게 있더라고요. 3% 지역이라고 해서 일본 GDP에서 3%밖에 차지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지역 자체가 굉장히 소외된 곳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아주 도시화된 네네. 지역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네. 그 대신에 이제 뭐 자연 자원이 풍부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또 강점이 있고 지형 때문에 거대한 도시가 형성되질 못하고 다 띄엄띄엄 형성이 돼서 제일 큰 도시 인구가 57만인가요? 뭐 그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우리나라 제주도가 67만에서 68만 정도를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뭐 단일 도시가 뭔가 규모화돼 있다 이렇게 보기도 좀 애매한 거고 뭐 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저희 방송할 때 포틀랜드 인구 뭐 대충 62만이다 이렇게 65만 정도 잡으면서 우리나라는 안산시, 전주시 뭐 이런 데가 그 정도 규모가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 광역자치단체는 제주도 말씀드렸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송파구 인구 정도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인구 규모라는 게 어찌 보면 생산과 소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만한 여지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카미야마 마을은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구가 5천 명밖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책에도 보면은 지역 내에서 자급자족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서 보셨을 때는 어떤 분위기였는지도 그게 궁금하네요. 카미야마 안에서의 그 자급자족하는 부분은 자기네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음식으로 만들어서 팔아요. 근데 이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 자급자족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만들고 이걸 어디서 가져왔고 뭐 이런 부분들을 식당 안에 기분 좋게 디스플레이 해놓는 부분도 있고 테이블마다 카드가 이만큼씩 그러니까 코팅된 카드가 이만큼 있는데 어느 채소는 이번 달은 60%를 이 지역에서 소비를 했고 어느 채소는 75%를 했고 하는 게 한 30장 정도 되는 카드를 테이블마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테이블 사람들이 혼자 와서 식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그냥 무심히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만든 거를 우리 지역에서 이만큼 했구나. 그래서 50%에서 한 90%까지 그 수치가 매번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디테일한 장치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냥 자급자족 합시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그 생산품을 만들어서 여기서 소비를 합시다 하면은 굉장히 드라이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좀 탑다운 방식 같은 느낌이고. 근데 이제 우리 동네 얘기고 우리 얘기다라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고 뭐 당연히 뭐 지금 우리나라 로컬에도 많이 있는 거지만 홍보물이나 뭐 뉴스레터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어느 가게를 들어가도 이렇게 비슷비슷한 홍보물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라는 느낌도 있었고 근데 뭐 이미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신기한 장면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차분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카미야마 마을에서 여정은 며칠 정도 머무르시는 거예요? 한 2박 3일 정도였어요. 마을 안에서만요? 예. 그렇게 오래 있진 않았었고 가는 날 오는 날 빼고 2박 3일 정도로 카미야마에서. 그렇죠. 한자로 신산이라고 그러셔서 뭔가 좀 영험한 느낌 난다 뭐 이런 그 산이 그렇게 또 그런 생각을 갖고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경치가 굉장히 좋고 우리식으로 따지면 계룡산 이런 뭐 약간 뭐 항상 수도하시는 분들은 다 계룡산 갔다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번역하면서 이름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혹시 뭐 신사 같은 게 많이 있거나 뭐 그러진 않던가요? 그냥 작은 산들이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는 그래서 임업으로 되게 번성을 했던 곳이고 근데 임업이 이제 그 산업계가 무너지면서 그게 잘 채취도 잘 안 그러니까 벌목이라 해야 되나? 네네. 나무를 산업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돼 가지고 그거를 가공품으로 해서 만드는 제품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이 책에 나오거든요. 임업이라는 점에서는 좀 포틀랜드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인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그 책에 이제 번역된 책이지만 어쨌든 책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그린밸리 주축이 되시는 분이 97년도부터 뭔가 움직임을 보이신 걸로 나와 있어요. 91년이죠. 91년인가요? 그러니까 91년, 2001년, 2011년 뭐 이렇게 놓고 보면 박사님 말씀하신 건 30년 정도 걸려서 이렇게 오게 된 건데 그린밸리도 가셔서 세미나를 뭐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떠셨나요? 책 내용이 이 정도일 거면은 사람들이 막 와 어서 오세요 뭐 떠벌리거나 뭐 이렇게 우리 여기 소개해 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들떠 있지 않을 거란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시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한 게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이렇게 비타협적이고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워낙 많이 방문객들이 온대요. 그래서 뭐 에티오피아에서도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중동에서도 오고 뭐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처럼 여길 주목했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방문객들이 워낙 많아서 들떠 있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도 같지만 일단 굉장히 좀 차분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뭔가 이렇게 침소봉대한다 할까 작은 걸 크게 과시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톤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사람들 톤이 되게 비슷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드라이한 느낌도 있었고 책에 나오는 그 이제 문제의 인물 그 오미나미 씨라는 분이 이제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닌 셈인데 말하자면 친구 보고 같이 하자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마을 유지 같은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핵심 인물일 것 같아서 네. 어디 가셨냐니까 유럽에 놀러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정작 당사자는 못 만나보고 오신 거군요. 아니 이제 물러나신 거죠. 할 만큼 하고 이제 니네가 하고 나는 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근데 사람들의 그런 느낌도 약간 그런 자유로운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네네.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워라밸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에게 맞춰진 산골 마을에 최첨단 기업이 들어갔다 이런 의외성으로 보지만 바꿔보면은 워라밸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진 마을이 아닌가. 그러니까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도 보면은 그 지역 사람들도 워라밸이 중요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놀러 간다, 나는 물러난다 이런 것도 일종의 워라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얼핏 들었어요. 그러니까 로컬마다 조건이 다 다른데 네. 어느 로컬은 성공하고 어느 로컬은 실패하고 왜 그럴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네네. 로컬에서의 경로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게 가령 어떤 산업을 옛날식으로 유치를 해서 뭐 공장 벨트를 쫙 깔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지 이런 그거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지금 친구들이 하는 방식으로 워라밸, 소확행, 욜로 네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기존에 이제 제도적인 거에 익숙하거나 산업사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황당한 얘기예요. 근데 보니까 지역을 바라보는 방식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지역 낭만론. 음. 가면은 난 쉬고 퇴직금 다 털어가지고 돈 좀 보태면 잘 살 거야. 그다음에 지역 폄훼론. 뭐 시골이 다 냄새나고 힘들고 뭐 좁고 뭐 병원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3번째가 로컬 시혜론. 돈 줄 테니까 뭐라도 가져와라. 뭐라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돈만 계속 투입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 방식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과연 가성비가 있는 정책이냐 아니냐는 좀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워라밸만 갖고 그 지역의 가치가 완성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낭만론이나 뭐 폄훼론이나 시혜론 말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네네. 그래서 로컬이 어떻게 성공할까 보면 이 지역에서 보면 일단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방식이 하향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향식으로 그린밸리 자체도 그렇고 그린밸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그린밸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을 계속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당연히 있었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계속 살 거 아니면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할 정도로 회의에서 근데 그 회의를 속도를 빠르게 막 워크샵하고 뭐 미트업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커톤하고 후다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회의를 하면서 일정 정도 가치 체계를 만들었고 그 가치 체계에 합의한 사람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익이 생긴 거죠. 네. 그럼 그 이익을 공유를 한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공유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공유를 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방식이 맞나 해서 우리식의 제도를 만들어 보자 해서 연대공사 그린밸리가 연대공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제도가 진화하고 뭐 이런 부분들 즉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치와 이익과 제도가 어느 정도로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로컬의 성패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정치학을 연구하신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딱 눈에 보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혐의를 갖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있으면 좋긴 한데 네네. 그게 로컬 단위까지 잘 작동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바텀업 방식이라는 거 어째 보면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의 협약, 일종의 불문율처럼 생기는 뭔가 그리고 의미하는 그냥 아주 하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다 같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할 때까지 설득하는 거고. 근데 당연히 고령 인구가 많을 거고. 그러면 젊은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노트북을 들고 있건 어쨌건 간에 나 몰라 시끄러워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골치 아파 이럴 수도 있고 우리나라 로컬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방식이잖아요. 어느 순간에 로컬이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았지만 그 다음에 가보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청년들이. 그런 식의 것들이 반복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도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이익이 안 만들어져서 문제인지 뭐 정치학 쪽에서나 사회학 쪽에서 계속 궁금해하는 부분들이죠. 귀농귀촌 뭐 요즘 또 귀역 이런 얘기하는 데들도 그쵸. 있는데
이게 지역 사회에서 장목반이라든가 어촌계라든가 이런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그 마을 공동체의 성격을 갖는 조직들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근데 그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무슨 규칙이나 법칙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싸가지에 달렸다라고 그럴까요? 그 마을에 좀 동참을 하고 얼굴 비추고 뭔가 나도 이 마을 사람이야라는 그런 뭐 정체성을 가진 게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들이 참 많아요. 이게 뭐. 근데 그게 개인 행위자한테만 강요되는 것도 네네. 사실 웃긴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마치 원래 살던 주민은 계속 배타적인 사람인 것처럼 취급이 되고 네네. 그냥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은 그냥 얼치기인 것처럼 취급가 네가 뭐 여기를 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는 굉장히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네, 뭐 이게 농촌 어촌 얘기 말고도요. 그 청년 그 한때 저기 전통시장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청년몰 그쵸. 뭐 이게 있었는데 청년몰이 상인회와랑 갈등들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상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기 상권을 키워왔고 우리는 뭐 회비도 내고 임대료도 내고 그랬는데 너네들은 거의 정부 자금이 편성해서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실제로 정부 자금 끊기는 순간 문 닫고 나가버리는 청년들이 나오니까 배타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죠. 단시간 내 연구 성과를 내겠다 이런 건 아닌데 마을에 지나하면서 이제 약간 탄력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2탄을 내려고 그러는데 그러시구나. 번역이 아니라 이제 GP, 그러니까 그동안 강원도 인터뷰하고 예, 제주도에서도 인터뷰하고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로컬에 지나라는 책을 써야겠다. 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막 그 가설을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네네. 지역 행위자가 있고 네. UJ 아이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지역 출신인데 외부에 뭐 대학에 갔다가 직장 생활했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고 하프인 사람들이 하프 지역 출신 그 도시 출신인데 그 지역의 대학을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직장을 해서 왔다가 사람 좋고 그래가지고 그냥 눌러 앉은 사람들이 있고 완전히 생으로 외부에서 온 외부인이 있죠. 그러니까 이 네 계층이 지역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발굴하고 그거를 어떻게 창조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방식이 소통을 하거나 갈등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외부적인 자원을 끌고 오는가에 따라서 성공 실패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경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역에서 만난 로컬 크리에이터들 보면은 유턴한 사람들, J턴한 사람들, I턴한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었어요, 경로가. 그래서 너무 힘들게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개개인으로 그냥 분산해서 있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탈진돼 있는 친구들도 좀 있었고 그쵸. 그러면은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야 로컬에 그래도 네가 갔는데 힘내 뭐 이러는데 피곤할 때 힘내란 말만큼 지겨운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가지고 그냥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인터뷰한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아마 가미야마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긴. 네네. 네,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